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스턴싱의 홍승주입니다. 라이브가 아닌 기획 영상은 제가 이번에 처음 찍죠. 늘 라이브만 해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획된 영상, 이렇게 기획을 해서 촬영해서 업로드한 영상을 좀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좀 라이브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조금 더 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을 라이브에서 하긴 좀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좀 사소한 주제들이거나 이럴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획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다음으로는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라이브에서는 질문도 받고 뭐 이렇게 티키타카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니까 좀 편하게 진행되는데 어떤 얘기들이나 어떤 정보들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정제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씩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씩 해볼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의견이나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주시면 제가 또 그에 맞춰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이제 아무렇게나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코너를 하나씩 만들어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코너는 건강은 티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여기 좀 많은데 무슨 얘기인지 오늘은 건강은 티처럼 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보 측면에서는 거의 확신의 시대죠. 정말 확신의 시대라고 할 만큼 온갖 정보들이 사실들을 주장하는 게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온갖 진실들이 많죠. 정말 좋은 정보도 많고 뭐 그런데 훌륭한 정보도 많지만 때로는 또 너무한다 싶은 것들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특히 이제 이런 정보들이 좀 잘 필터링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았죠. 과거에는 이런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뭐 정신건강하면 과거에는 이제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샤먼이나 뭐 무속의 영역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부족장들이 신비롭고 어떤 영적인 힘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부족이나 그런 데 가보면 비슷하게 사람들이 치유하고 있죠. 조금 더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그랬을 때에는 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다크하게 어둡게 바라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명 수용소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제한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그 조선시대 문헌들을 보면 그 증상이 지금 이제 현대에서 봤을 때는 좀 조증에 가까운 그런 증상들을 보고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의 어떤 시선으로 보면 이거는 약간 양극성정에서의 조증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사또한테 불려간 거죠. 사또한테 불려가가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치유는커녕 저놈을 놓쳐라 하고 곤장을 때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건강 문제를 조금 더 사실에 기반해서 과학에 기반해서 보게 된 것도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과학이 발전했을 때에도 우리가 다양한 치료가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온천 치료라고 해서 마음이 힘들 때 온천을 하면 마음이 회복된다 라고 했던 게 성행했을 때가 있었고 특히 유럽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많았고 더 이후에 우리가 뇌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지식들이 쌓여감에 따라서 언젠가는 이 정신건강 문제가 그 전두엽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면 우리가 조현병 같은 게 생긴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전두엽을 파괴하면 이제 조현병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고 그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현병을 절제하는 전두엽 절제술을 정신과 치료의 영역으로 끌어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다행히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근거라는 게 대두됐습니다. 근거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근거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검증해서 인간에게 적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과 치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치료 영역에서는 근거가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약물 치료랑 심리 치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마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제 의학 저널에서 낸 성인 우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봐도 딱 두 가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사실 우리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면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왜 이 전문가들이 낸 그룹에서의 가이드라인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지, 그 수많은 방법들이 많았는데 왜 약물치료랑 심리치료 두 가지밖에 없었는지, 오늘은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임상과학의 엄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자연과학과 임상과학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과학과 임상과학은 명확하게 다른 주제예요.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학문들을 뜻하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연과학의 목표는 우리가 자연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한 거겠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뭐 실험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여러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반면에 임상과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건강이나 질병, 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그 초점이 인간한테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임상과학의 목표는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질병을 진단하거나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뭐 자연과학과 비슷하긴 하지만 훨씬 더 엄밀한 형태의 통계적 작업을 많이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뭐 무작위 배정, 대조 실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코호트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뭐 케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훨씬 더 통계적으로는 엄밀한 처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연과학과 임상과학의 차이를 구분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탈모 연구죠.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은 탈모를 겪으셨던 적이 있나요? 저는 탈모약을 먹었던 지가 한 10년 되나? 10년,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또래 남자애들은 이제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고, 특히 이제 의과대학 친구들은 약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효과는 좋다는 걸 아니까 비교적 좀 일찍 먹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먹게 돼서 혹시나 또 탈모가 뭐 커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노파심에 일찍 먹고 그냥 계속 꾸준히 먹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제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쫙 헤드라인이 걸려가지고 탈모의 비밀을 파헤쳤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알고 보니까 탈모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해, 막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되게 멋있는 사진들이 많죠. 많이 보이는 사진들이 이제 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쥐의 한쪽 면에는 털이 하나도 없고, 다른 쪽 면에는 뭐 어떤 것들을 처리했더니 털이 둥정둥정 자랐다. 그래서 탈모를 우리가 이제 정복하는 길이 열렸다. 이런 기사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는데, 그런데 웬걸 아직까지 여전히 홍승준은 10년 동안 똑같은 탈모약을 먹고 있죠. 제가 그런 기사들을 본 지가 수십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쥐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그 현상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같은 탈모 주제라는 것만 공통점이지, 쥐한테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인간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검증을 하려면 훨씬 더 엄밀하게 통계적 작업을 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증을 해봤더니 사실은 인간에서 재현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여전히 홍승준은 뭐 꾸준히 탈모약을 먹고 있고,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희망 품었던 사람들은 또 아쉽게도 서운해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인간에게 무언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정말 가끔은 뭐 해부학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어떤 이론적인 발견, 심지어는 뭐 동물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인간에 적용시키는 주장들을 제가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고, 심지어는 출간된 책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에게 무언가를 적용했을 때 그것이 똑같이 재현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서 자연과학과 임상과학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 볼 부분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인데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하면 관련이 있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A랑 B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반드시 A면 B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지 반드시 A 하면 B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인과관계라고 하면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그래서 A 때문에 B가 된다. A를 하면 B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려면 정말로 A 때문에 B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통제하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것과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의 얘기입니다. 이런 예시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 뇌에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뭐 전두엽이라고 해볼까요? 전두엽이 의사결정 능력을 담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결과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하나 두고 이번에는 홍승주의 디스턴싱 그 유튜브를 봤더니 그 전두엽 부위에 뇌의 신호가 높아졌다는 결과를 우리가 관찰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론을 합치면 홍승주의 유튜브를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얼핏 보면 그런데 이 결론에는 아주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뭐 주요한 거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짚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 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두엽은 의사결정 능력을 담당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혹은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주요한 곳이다 뭐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겠으나 그 부분이 정말 온전히 그 기능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결정 능력에는 다른 뇌부위나 다른 것들도 아주 복합적으로 많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뇌과학, 뭐 신경과학 이런 것들을 배워보면 시각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시각 중추가 어딘가 있지만 그 시각 중추는 엄청 복잡하게 작용하거든요. 생각보다 어떤 뇌의 다른 쪽 부위가 손상되면 우리가 눈은 보이고 다 인지하는데 뭐 얼굴을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뇌는 그냥 A면 B다, 뭐 이거는 이거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복합적으로 다채롭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그렇게까지 단순한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은 의사결정을 능력을 담당한다라는 명제도 정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류를 생각해 보면 우리 뇌 영상이 그렇게까지 많은 걸 시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뇌의 어떤 부위가 뭐 반짝였다, 신호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fMRI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단순한 어떤 현상으로 보면 그쪽 부위에 포도당이 많이 가서 대사가 많아졌다는 걸 뜻하지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게 뭐 엄청 의사결정 능력이 세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그러한지는 따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fMRI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부위에 뇌 활동이 많아졌다 정도인 거지 그로부터 뭐 그 이상의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설령 앞에서 말한 두 가지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승주 유튜브를 봤을 때 의사결정이 높아지는지는 여전히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뇌 부위가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사람이 모든 부위, 모든 요소가 통합된 온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정말로 그렇게 반응하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검증해야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의사결정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될 겁니다.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할 거야. 이런 어떤 도구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도구들이 일단 확 믿을만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홍승주의 유튜브를 보여줬을 때 정말로 그 의사결정 능력이 좋아지는지를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승주의 유튜브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 본 사람이 의사결정 능력이 정말로 더 좋아지는지를 측정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해야겠죠. 같은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어떤 변화가 홍승주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요소가 개입된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홍승주의 유튜브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외에 다른 요소들은 최대한 엄밀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제를 했다고 하면 이제 그럼 또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인간은 또 복잡한 존재죠. 그래서 누가 실험군인지 그리고 그냥 대조군인지 그런 것들을 실험자나 참여자 누구든 간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상당한 플라시보 이펙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하려면 양측 모두 내가 참가자인지 실험자인지를 모르게, 이제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실험자 그룹인가 아니면 대조군 그룹인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배정하는 연구자조차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배정됐나 여기에 배정됐나 이런 것들을 모르게 정말로 모든 것들을 랜덤하게 하고 무작위적으로 배정하고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엄밀하게 다 설계하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홍승주의 유튜브를 보냐 안 보냐 그 효과만 엄밀하게 검증했을 때 정말 의사결정 능력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사람들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홍승주의 유튜브를 보여줬더니 의사결정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학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치료들이나 약물들은 이런 작업들을 수없이 많이 거쳐서,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모인 상태에서 믿을만 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방식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것들과는 확실히 그 엄밀함의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수많은 방법들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두 가지밖에 없었는지 얼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엄밀한 작업들을 다 거치고 살아남은 게 그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이 전체 내용을 통합해서 좀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운동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운동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정말 많잖아요. 대부분 상관관계 연구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7,000보 이상 걷는 사람이 우울증 발병 위험이 30% 낮아진다, 이런 보고도 있었고, 그리고 일정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30% 정도 낮다, 이런 연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구들은 제법 많고,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정신건강에서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그 운동과 정신건강이 관련이 많은 거라면 운동을 많이 하면 정신건강을 치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2023년에 폴란드에서 연구진이 연구를 한 겁니다. 항우울제 치료랑 달리기를 비교를 해보자. 두 개 효과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런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은 우울증,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를 151명을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항우울제,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달리기를 시킨 거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16주 이후에 우울증이 관해되는 비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료되는 비율은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항우울제를 받았던 사람들은 16주 이후에 45%가 더 이상 우울증, 불안장애로 진단되지 않았었고, 반면에 달리기를 한 사람들은 16주 이후에 43%가 더 이상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단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없는데 신체 건강 지표도 또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하니까 신체 건강은 달리기를 한 사람들이 더 좋아졌던 겁니다.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달리기에서 더 이득이 있는 거죠. 한편 반대로 치료 완주율, 이 치료를 끝낼 수 있는 비율은 항우울제가 더 우수했다고 해요. 항우울제는 82% 정도가 완료를 했고 달리기는 52%밖에 완료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논문을 보면 과감한 결론을 냅니다.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비슷했지만 달리기를 하는 게 신체 건강 면에서는 항우울제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우울증을 알았을 때 항우울제가 아니라 달리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이 연구가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우선은 무작위 배정이라고 하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151명 중에서 22명만 무작위적으로 배정했고 나머지 129명은 환자가 무엇을 할지 직접 선택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기력 증상이 심한 사람들, 151명 중에서 무기력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달리기 그런 거 못해. 어떻게 16주 동안 매주 달리기를 해. 나는 그런 거 못하겠으니까 나는 그냥 항우울제 그룹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울증 증상, 특히 무기력 증상은 항우울제 그룹에서 더 많은 걸로 나타나겠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 아니었다는 점, 항우울제 용량을 최소 용량보다 더 적게 썼다는 점, 그리고 환자의 보고로만 증상을 평가하고 전문가가 실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단을 할 때 DSM이라고 하는 가장 검증된 방식의 진단 체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근거들을 들어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를 읽어보면 제법 사실 같아 보이거든요. 제법 믿을만하고 진짜 그렇겠네. 운동이란 게 이렇게까지 좋겠구나. 어쩌면 항우울제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가 건강 문제를 다룰 때에는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T처럼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딱딱한 접근이고 딱딱해 보이지만 건강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윤리적인 요소가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주장들을 보면 대부분 어설픈 과학이나 근거에 기반하고 있을 때가 많거나 심지어는 그것조차 없을 때도 많아요. 제가 봤던 좀 우려가 됐던 여러 가지 유튜브의 어떤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러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마음의 양식을 쌓거나 그냥 우리가 지식을 좀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르겠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들, 이 시선, 이 뷰를 장착하고 정보들을 우리가 해석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엄밀하게 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그 엄밀한 시선으로 우리가 정보를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실제 내 삶에 적용시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우리는 어떤가 이런 걸 고민해 봐야겠죠. 내로남불하면 안 되니까. 물론 제가 하고 있는 디스턴싱도 아직까지는 엄밀한 형태의 임상시험을 한 건 아닙니다. 연구를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얘기도 나누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임상시험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검증된 방법 중에서는 CBT,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충분히 검증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 방식도 가이디드 셀프 헬프라고 하는 제법 근거가 많이 쌓이고 있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턴싱에서 심리 문제를 다루는 걸 도와주시는 코치 선생님들도 석사 이상의 그래도 검증된 믿을 만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그런 선행 연구들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정리해서 이제 조금 더 임상시험을 통해서 근거도 마련하고 해야겠지만 여전히 저희도 부족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에 맞춰서 엄밀하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쌓아나가면 될 문제겠죠. 저희 디스턴싱 팀도 앞으로 이런 엄밀함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건강은 T처럼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건강은 T처럼이라고 하는 코너에서는 오늘처럼 이제 조금 더 검증된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좀 근거 중심적인 어떤 치료법 혹은 관리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딱딱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소개를 드리는 이제 컨텐츠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게 첫 번째 영상이라서 스스로도 좀 많이 어색하긴 한데 좀 하다 보면 뭐 익숙해지겠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